유라시아 대륙에서 번성했던 고대 문명들의 흥망성쇠. 이 거대한 원형 경기장은 로마 제국이 고대 역사에서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일으켰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로마의 번성의 비밀을 밝혀줄 열쇠들이 최근 잇따라 발견되었다. 로마시 외곽에서 주택건설 공사가 진행되면서 현장에서 다량의 유물들이 출토되었다. 로마 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무덤. 무덤 안에서는 키가 120cm 정도 되는 8살 난 소녀의 미이라가 발견되었다. 이것은 발견 직후 촬영된 사진이다. 소녀의 얼굴은 마치 잠들어 있는 것처럼 생생하다. 소녀가 걸고 있던 눈부신 목걸이가 사람들의 시선을 끈다. 황금줄에 엮인 깊은 푸른색 사파이어. 로마 제국에서는 채취되지 않는 좋은 품질의 보석이었다. 연구가 진행되면서 더욱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다. 소녀가 입었던 옷은 비단으로 짠 것이었다. 로마에서 비단이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당시 비단은 중국에서만 생산되는 물건으로 구하기 어려워 아주 귀한 물건에 속했다. 세계 각국에서 생산되는 물건들이 어떻게 유라시아 대륙 무덤의 부장품으로 들어가게 된 것일까? (1800년의) 세월을 지나 우리 앞에 나타난 로마 소녀의 미이라는 유라시아 대륙과 로마의 문명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감추고 있을까? 1964년 2월 5일, 로마시 전체가 흥분에 휩싸이는 사건이 있었다. 한 공사 현장에서 발견된 대리석관 속에서 로마 시대에 매장된 소녀가 미이라 상태로 발견되었던 것이다. 미이라는 즉시 버비앙 연구소로 보내졌고 조사와 분석이 이루어졌다. 전 세계를 통틀어 로마 시대에 만들어진 미이라를 분석하는 연구는 이번이 처음이었다.
이것이 그 조사 결과의 보고서다. 고고학자와 의사, 그 외 여러 분야 50명이 넘는 학자들의 조사와 분석을 통해 소녀의 정체가 드러나게 되었다. 우선 나이를 확인하기 위해 치아 분석이 이루어졌다. 유치가 아직 몇 개 남아 있었다. 소녀의 성장 상태와 손목의 엑스레이 분석 결과를 토대로 나이는 8살이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허파세포 검사 결과 소녀의 목숨을 앗아간 병은 늑막염이었다는 결과가 나왔다. 관속 직물의 분석을 맡았던 사람은 아이다 라피네시 박사였다. 이 조각은 관에서 발견된 직물의 일부분이다. 제일 많았던 것은 거칠게 짠 아마포. 소녀의 몸을 감쌌던 아마포 안에는 대량의 송진이 들어있었다. 사체의 부패를 막는 데 쓰인 것이다. 소녀가 입고 있던 옷도 연구 대상이었다. 학자들은 섬유 분석을 위해 현미경으로 자세히 관찰했다. 관에서 발견된 두 직물의 섬유를 100배 확대해서 본 모습이다. 왼쪽의 아마포와 비교해보면 오른쪽의 섬유가 훨씬 가늘고 곧은 모양이다. 이것은 뇌에서 뽑아낸 실이 가지는 특징이다. 성분 분석 결과 단백질이 검출되었고 이런 분석을 통해 이 실이 비단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저에겐 아주 흥미로운 작업이었습니다. 소녀는 매장 당시에 이 비단을 입고 있었죠. 비단이 소녀의 피부에 닿았을 걸 생각해보면 기분이 아주 새로워져요. 게다가 이 비단은 우리가 실크로드라고 부르는 길을 통해서 로마로 수입된 물건이었으니까요. 실크로드는 기원 후 2세기쯤부터 이미 교역로로 쓰이던 길이었죠. 많은 역사가 담긴 비단이에요. 이 발견을 통해 그동안 문서에서만 찾아볼 수 있었던 로마 사람들과 비단의 관계가 사실로 확인되었다. 로마 시대의 풍습을 생각해보면 소녀는 튜닉도 함께 입고 있었을 것이다. 이것이 보건도다. 흰색은 비단으로 짜서 만든 부분이고 가로줄 장식은 붉은색과 자색으로 염색한 천으로 만들어졌다. 이 소녀는 평범한 로마 시민의 딸이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평범한 소녀가 어떻게 이런 값비싼 비단 옷을 입을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로마 제국의 엄청난 번영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소녀가 살아있었을 시절 로마 제국은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다. 여기가 그 중심지 포로 로마노다. 지중해 지역의 여러 나라에서 부를 끌어모은 로마는 이곳에 대리석을 이용해 많은 건물을 지었다. 로마 번성의 기초를 닦은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 아우구스투스는 전쟁 시대에 마침표를 찍고 팍스 로마나, 즉 로마의 평화라 불리던 시대를 연 장본인이다. 이것은 재현된 로마 시대의 축소 모형이다.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사원, 광장, 경기장, 공중목욕탕 등의 여러 도시 시설을 한 곳에 모았다. 수도 시설을 건설해 생활의 편의도 높였다. 훗날 로마를 인구 100만 명의 대도시로 키우기 위한 초석이었다. 그 밖에도 아우구스투스의 업적은 많다. 황제는 전략적인 이유로 엄청난 양의 금화를 발행했다. 그 결과 지중해 지역이 200년 동안이나 번성을 누릴 수 있었다. 스페인의 라스 메드라스 금광은 로마에서 서쪽으로 2,000km나 떨어져 있다. 로마 금화 대부분이 여기서 채굴되어 만들어졌다. 벌겋게 드러난 산 표면. 금을 찾던 당시 로마인들의 흔적은 지금도 봉우리마다 뚜렷하게 남아있다. 이 사람은 스페인 고고학연구소의 산체스 팔렌시아 박사다. 여기 보시는 것이 로마 사람들이 만든 광산의 터입니다. 당시에 쓰였던 채취 방법을 보여주기로 했다. 광물의 무게 차이를 이용하는 채취 방법이다. 사금을 포함한 모래를 물속에서 휘저으면 상대적으로 모래보다 비중이 높은 사금만이 그릇에 남게 된다. 건축 등의 작업에서 뛰어난 기술을 갖추고 있었던 로마 사람들. 팔렌시아 박사는 당시 로마에서만 사용했던 특별한 방법이 있었으리라 추정하고 있다. 산 정상 가까이에서 발견된 수로가 이론을 뒷받침해준다. 정상에서 수로로 흘려보낸 물은 강을 이루어 사금을 포함한 모래와 함께 산기슭까지 내려온다. 사람들은 하류에서 채로 사금을 걸러낸다. 라스 메두라스는 황금 생산지였으니 당연히 중요한 것이었겠죠. 하지만 연구를 통해 이곳의 황금이 주변 지역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가 다시 밝혀졌습니다. 황금의 생산과 함께 라스 메두라스 광산은 주변 지역 사람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거든요. 여기서 채취된 사금은 로마에서 화폐로 다시 태어났다. 가열을 통해 달궈진 금을 세공틀에 넣어 누른다.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완성된 금화다. 포로 로마노의 사툼 사원. 로마 제국의 국법급 보물들이 이곳에 보관되었었다고 전해진 것이다. 기록에 따르면 로마의 전성기 때 이곳에 530톤 가까이 되는 황금이 쌓여 있었다고 한다. 로마 금화는 지중해 국가들이 쓰던 통화를 누르고 주 통화로 올라서며 로마에 막대한 이익을 안겨주었다. 당시 로마가 기름한 숲에 새로 세운 도시들 중에는 오늘날의 파리와 쾰른도 포함된다. 로마 제국을 모델로 삼아 도시를 세웠던 중동의 사막에도 사원과 공중목욕탕, 광장 등이 남아있다. 로마의 원형 경기장은 아프리카에도 있다. 군중들은 검투사들의 경기를 보며 거칠게 흥분하곤 했다. 40여 가지의 서로 다른 문화와 언어가 하나로 묶였던 지중해. 이 지역은 200년간 번성하며 로마가 가져다준 평화와 부를 마음껏 누렸다.
로마에서 발견된 소녀의 미이라. 소녀의 부장품들을 통해 당시 사람들이 지중해 지역을 자유롭게 오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골격을 분석한 결과 소녀는 이탈리아 반도의 코카서스 인종으로 추측된다. 하지만 시신을 보존하는 데 쓰였던 방법은 이집트식이었다. 관에 도들새김된 문양들도 이탈리아 양식이 아니다. 여기 새겨진 것은 아프리카 전설 속의 사냥 장면이다. 사자 사냥꾼들이 등장하는 아프리카 신화 속의 이야기다. 짧은 삶을 살았지만 소녀는 아프리카 대륙의 이집트와 깊은 인연을 맺고 있었던 것이다. 지중해 국가들 사이에 자유로운 교역을 보장해 주었던 것은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정책이었다. 당시 지중해 지역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로마에서부터 흐르는 티베르강 어귀에 건설된 오스티아라는 도시에서 그 단서를 찾을 수 있다. 오스티아는 본래 작은 항구 도시였다.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내린 정책 덕분에 오스티아는 이웃나라의 상인들을 맞아들여 전성기를 열었다. 여기가 상인들의 광장이다. 벽을 모자이크로 장식한 가게들이 줄지어 늘어서 있었던 장소다. 이집트 상인들은 밀을 들여와 팔았다. 아프리카에서는 싸움을 붙일 덩치 큰 동물들과 노예들이 수입되었다. 이베리아 반도에서 온 상인들은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들여왔다. 전성기의 오스티아 시를 컴퓨터 그래픽으로 재현해 보았다. 오스티아 시 상인의 광장에는 34개의 가게가 있었다. 대부분의 가게들은 밀이나 포도주, 올리브 기름 등 로마인들의 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식료품들을 판매하는 가게였고, 많은 양의 상품을 효율적으로 거래하기 위해 화폐는 로마 금화로 통일했다. 제국의 여러 지역에서 찾아온 상인들이 하나둘씩 거래를 성사시킨다. 상인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자연스럽게 주점들이 생겨났다. 주점의 테이블 좌석에는 20명 정도가 앉을 수 있었다. 지중해 지역에서 온 상인들,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온 상인들이 모두 이곳을 찾아와 회포를 풀었다. 다양한 언어의 대화가 오갔던 만큼 오스티아는 국제도시 특유의 독특한 분위기를 풍겼을 것이다. 오스티아의 발달과 함께 늘어나는 인구를 수용하기 위해 복합 주거지역도 만들어졌다. 이 5층 건물에는 40개 정도의 방이 들어갔다. 방 하나의 크기는 50에서 200평방미터 정도로 다양했다. 각 방마다 7, 8인 가족이 들어가 살 수 있었다. 해가 지면 음악과 연극이 공연되었다. 사람들 사이에 교역이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다양한 상품들이 지속적으로 거래되면서 오스티아는 로마의 평화와 영광을 상징하는 도시로 자리 잡았다. 미이라 소녀는 로마 제국이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던 이때 살았던 것이다.
관에 대한 분석이 진행되면서 소녀가 지중해 넘어 여러 지역과 많은 관계가 있다는 증거가 하나 둘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관 속에 같이 들어있던 상아로 만든 인형. 이 인형은 인도에서 만들어진 물건이다. 얼굴과 머리 모양으로 미루어 이 목각 인형도 역시 인도 여인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목걸이에 박힌 사파이어를 감정해 보았다. 섬세하게 세공된 사파이어는 스리랑카산이었다. 이런 부장품들은 지중해 동쪽 끝에 있는 인도로부터 수입된 물건들이다. 이것은 이탈리아의 고대 유적지 폼페이다. 부유한 로마인들의 화려한 생활을 생각해보면 이들이 먼 동방의 희귀한 물건들을 무척이나 탐냈으리라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폼페이 사람들은 집에서 가족과 친지들을 초대해 연회를 베풀곤 했다. 고대 요리 연구가인 프리마 리코티 박사의 도움을 받아 당대의 연회를 재현해 보았다. 요리에도 동방의 상품들이 필수적으로 들어간다. 소금에 절인 고기를 채운 돼지 퉁구이 요리는 지금도 만들기가 쉽지 않은 음식이다. 거의 모든 로마 요리에 인도에서 수입된 후추가 사용됐죠. 후추는 가격이 상당히 비쌌어요. 이건 로마인들이 좋아하던 검은 후추를 회반죽에 넣은 것이죠. 검은 후추는 향을 즐기기 위해 껍질째 빻아 썼다. 이 녹색 소스는 후추와 샐러리, 잣, 포도주, 그리고 올리브 기름을 섞어 만든다. 오늘날에 커스터드 푸딩을 연상시키는 디저트도 있다. 후추를 충분히 뿌리는 것이 가장 호화로운 식사였다고 한다. 로마 사람들의 일상에서 동방의 상품들은 없어서는 안 될 요소였던 것이다. 로마 제국의 지중해 영토는 생태학적으로 아주 다양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국의 영토 안에서는 생산되지 않는 상품도 물론 있었겠죠. 상품들은 동쪽 지역이나 시리아, 이집트에서까지 수집되었습니다. 여기 폼페이에서도 당시 세계 여러 지역과 교역이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많이 출토되고 있습니다. 로마인들이 갈망하던 동방의 상품들은 실크로드를 통해 로마로 들어왔다. 실크로드의 초원과 오아시스가 있는 길은 중국에서 동쪽으로 중앙아시아와 중동을 거쳐 지중해 로마까지 이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중앙아시아와 로마 제국 영토 사이에 자리 잡은 파르티아 왕국이 로마에게는 큰 골칫거리였다. 파르티아 왕국은 북쪽에서 내려온 이란 혈통의 기마 유목민족이 세운 거대한 나라였다. 파르티아의 교역 중심지였던 하트라. 중간 유통을 맡으면서 도시는 엄청난 부를 축적했다. 파르티아의 왕은 로마와 여러 차례 전쟁을 벌이면서 실크로드를 지나 로마로 들어가는 상인들을 방해했기 때문에 로마는 점차 새로운 교역로를 열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했다.
동방으로 가는 새로운 교역로에 대한 기록이 하이델베르그 대학 도서관에 보관돼 있다. 이것은 로마 시대의 상인이 집필한 에리트라해 안내기다. 에리트라해는 홍해와 아라비아해 그리고 인도양까지를 포함하는 거대한 바다를 뜻한다. 안내기에는 인도양의 남서풍인 계절풍 히팔로스의 이야기가 등장한다. 히팔로스는 대양 항해수를 개발한 사람의 이름이다. 실크로드에 기대지 않고 남쪽으로 계절풍을 떠나 백길에 나선 로마인들. 이제는 인도양을 가로질러 한 번의 항해로 교역이 가능해졌던 것이다. 거칠었던 인도양을 가로지르던 고대의 화물선은 어떤 형태였을까? (1972년) 프랑스 남부의 작은 어초인 마드라그드 지역에서 그 비밀이 밝혀졌다. 어부인 르네 아스티에 씨는 이 중대한 발견의 목격자였다. 아무것도 몰랐죠. 무엇이 발견되었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물에 뭔가 걸렸다는 건 알 수 있었어요. 고기잡이에 방해가 됐거든요. 하지만 그게 침몰한 배의 일부분이었을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것은 바닷속 20m 아래에 가라앉은 거대한 배의 잔해였다.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가 든 항아리들이 가득 실려 있었다. 학자들은 항아리의 부피를 바탕으로 배의 선정량을 계산해 보았다. 항아리는 지름이 80cm였고 높이는 1m 16cm에 달해 포도주나 올리브 기름 25리터를 담을 수 있었다. 파트리스 포메이 박사는 프로방스 대학 지중해 연구소에서 이 침몰선을 연구 중이다. 포메이 박사는 인양된 배의 뼈들을 조심스럽게 측정해 배를 복원해 보았다. 이것이 복원된 고대 로마의 화물선이다. 전체 길이는 40m. 배 밑바닥에는 6,000개의 항아리를 실을 수 있다. 이 연구 결과가 말해주는 사실은 무엇일까? 이 발견은 해양 교역에 대한 지금까지의 시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양의 화물을 실을 수 있는 배, 이렇게 거대한 화물선이 그 당시에도 실제로 있었다는 사실이 이제 밝혀졌기 때문이죠. 마드라그드 지엔에서 발견된 배에서 본 것처럼 넉넉한 선정량과 뛰어난 항해 기술이 있었다면은 옛 상인들은 분명 인도나 극동 지역까지도 거뜬히 다녀올 수 있었을 겁니다. 여름이 오면 로마 상인들은 인도양의 남서풍을 타고 인도로 향했다. 그리고 겨울이면 반대 방향의 바람을 타고 고향인 로마로 돌아왔다. 바로 정기무역의 시작이었다. 육로와는 달리 큰 화물선을 이용하면 훨씬 많은 양의 상품을 훨씬 적은 비용으로 실어 나갈 수 있었다. 지중해로부터 홍해로, 아라비아해를 지나 인도양으로 이렇게 조금씩 로마 상인들은 해상 교역로를 개척했던 것이다. 인도 남쪽의 도시 에로드,
이 도시에서 발견된 유물로 로마 상인들의 도착과 함께 고대 인도에도 큰 변화가 생겼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10년 전 현장 학습을 나왔던 한 학생이 로마 시대에 만들어진 돌 조각상을 발견했다. 그때 발견된 로마의 신 아폴로의 조각은 학교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다. 이 발견은 로마 상인들이 실제로 인도까지 왔었음을 증명한다는 점에서 많은 주목을 받았다. 로마 상인들에게 인도는 진귀한 물건들로 가득 찬 신세계였다. 물론 로마 상인들이 인도에 매료된 가장 큰 이유는 후추를 비롯한 다양한 향신료들 때문이었다. 후추는 오늘날까지도 인도의 주요 수출품이다. 에로드시에서 40km 정도를 달리면 코드마날이라는 농촌 마을이 나온다. 여기가 바로 그 로마 조각상이 발견된 자리다. 최근의 발굴을 통해 로마 상인들로 인해 이 도시에서 일어났던 변화가 마침내 빛을 보게 되었다. 당시 로마 상인들이 이렇게 평범한 도시의 매력을 느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네, 수정밖에 없습니다. 이 유적에서도 가공을 마친 수정이나 채 깎이지 않은 원석 조각들이 나옵니다. 여기가 수정이 가공되던 터였다는 증거들이겠죠. 여기가 보석 원석들이 발견된 마을 변두리의 발굴 현장이다. 채 가공되지 않은 수정 원석들. 당시에는 어떤 방법으로 보석을 가공했을까? 지금까지도 보석들이 일일이 사람의 손을 거쳐 가공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우선 원석들을 비슷한 크기로 잘라낸다. 다음에는 모양을 고르는 연마 과정을 거친다. 마지막으로 광채가 돋보이도록 정교하게 보석을 깎아내는 세공이 필요하다. 발굴 현장에서 나온 아름다운 자수정. 이 지역에서 출토되는 다양한 보석으로 인해 도시의 세공 기술은 발전되었다. 붉은 빛으로 반짝이는 홍옥수 목걸이. 상업적인 가치를 높이기 위해 세공된 보석은 목걸이의 형태로 수출되었다. 로마 사람들은 어떤 방법으로 인도와 교역을 했을까? 최근 들어 인도의 여러 지역에서 로마 주화가 발견되면서 그 궁금증도 풀리고 있다. 이건 금화입니다. 당시 로마 사람들은 금과 은을 금괴의 형태가 아니라 주화의 형태로 들여왔었죠. 이 주화를 무역에서 교환 수단으로 사용했던 겁니다. 로마 주화는 벌써 인도에서만 60군데에서 발견되었다. 로마와 인도 사이의 교역이
어느 정도 규모로 이루어졌는지 잘 나타내주는 부분이다. 로마에 보석을 수출하던 코두마나 씨가 당시 로마 주화로 인해 얼마나 번성했는지 보여주는 유적이 있다. 석판을 연결해 만든 무덤이다. 무역을 통해 부자가 된 사람들은 자신의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 거대한 무덤을 만들곤 했던 것이다. 로마와 교역했던 마을들의 분포도다. 코두마날 주위와 인도 남부 해안선을 따라 많은 도시들이 번성했음을 볼 수 있다. 로마 상인들은 대량의 로마 금화들을 이곳에서 유통시켰다. 이 황금으로 인도는 크게 이익을 보았고 부유한 무역 도시들이 탄생했던 것이다. 사실상 이것은 로마 상인과 인도 상인들 사이의 무역 단일화였습니다. 거대한 두 개의 제국, 로마 제국과 이쪽 세 개의 제국들이 교육을 통해 서로의 안정된 관계를 이룰 수 있었던 거죠. 두 나라의 상호 간의 이해 덕분에 많은 지역에서 수입과 수출 과정 전체가 순조롭게 이루어졌습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 치하에서 로마와 인도 사이를 오가며 무역을 했던 배의 수는 매년 120척에 달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로마 사람들은 인도로부터 보석과 후추를 수입하기 위해 아낌없이 금화를 지불했다. 인도양을 건너기 위해 계절풍을 이용할 줄 알았던 새로운 항해술 덕분에 로마 시민들의 부유한 삶도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었다. 여기는 로마시에 위치한 아우구스투스의 무덤이다. 기원 후 14년 마침내 황제가 세상을 떠났다. 무덤 입구에는 거대한 문이 있고 성스러운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업적이라고 알려진 비문이 새겨져 있다. 비문에서 아우구스투스는 자신을 로마 최초의 황제, 인도의 사절단을 환영하다라고 소개했다. 로마와 인도 사이의 교역을 확장했던 자신의 업적을 스스로 역사적인 일이라 적어두기도 했다. 로마에서 발견된 소녀의 미이라. 최근의 연구를 통해 로마 사람들이 인도 너머의 동방에서 온 상품을 무척이나 탐냈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 관에서 발견된 작은 천 조각을 분석한 결과 그 천은 아주 값비싼 중국산 비단으로 짠 것임이 드러났다. 이것은 4분의 1mm 크기의 직물을 확대한 모습이다. 시실과 날실이 수직으로 엇갈려 짜여져 있다. 비단 직물의 직조법 중 하나로 능나라고도 부른다. 이 세로무늬 비단은 당시 중국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화려한 꽃무늬와 나무의 나긋나긋한 느낌이 묻어난다. 이런 비단은 중국에서조차 귀한 물건이었다. 학자들은 관에서 나온 천 조각이 향료 주머니였을 거라고 추측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비단은 어떻게 로마까지 오게 되었을까? 비단의 자취를 따라 동남아시아의 한 유적지를 찾아가 보았다.
여기는 인도차이나 반도를 흐르는 메콩강이다. 중국과의 교역로를 트기 위해 로마 상인들은 오늘날의 베트남의 기점을 마련했었다. 이 시기의 베트남은 고대의 왕국인 후난 시대로 중국의 영향 아래 있었다. 당시 메콩강 지류에는 오케오 마을이 자리 잡고 있었다. 1940년대에 이루어진 발굴 작업 이후 오케오 마을의 유적은 지금까지 잘 보존되어 있다. 창고와 사원, 그리고 공중 목욕탕으로 보이는 건물의 흔적들이 발견되었다. 당시 이 지역에도 로마 상인들이 오갔다는 증거로 로마 금화가 출토되었다. 베트남에서 발견된 로마의 금화다. 로마인들은 베트남까지 찾아와서 여러 가지 물건을 구입했던 것으로 보인다. 같은 유적지에서 중국산 구리 거울도 발견되었다. 이 지역은 로마와 중국 무역의 중간 지점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 유적에서는 뜻밖에도 상품 꼬리표가 출토되기도 했는데 꼬리표에는 고대 인도 문자로 귀중품과 취급주의라는 말이 적혀 있었다. 유적에서 불교 관련 유물들도 발견되었다. 당시의 교육을 직접 실행에 옮긴 것도 로마의 요청을 받은 인도 상인들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나라의 발전사를 생각해 보면 인도에서 온 사람들은 사회와 경제에서 아주 중요한 하위 구조 역할을 수행했을 겁니다. 당시 베트남 현지 원주민들과 협력해서 항구 도시를 건설한 주역도 분명 인도 사람들이었겠죠. 기원 후 166년, 마침내 로마 제국은 중국의 후한으로 사절단을 특파한다. 그러나 후한 황제에게 보내진 선물 중에 로마에서 만들어진 물건이 없었던 것으로 봐 이 사절단이 사실은 베트남에서 건너간 상인들이었으리라는 이론이 등장했다. 후한의 연대기인 후한서에는 로마가 다이친구, 즉 대진국으로 표기되어 있다. 로마 제국의 황제가 사절단을 보내 비단 교역을 독점하려는 파리티아의 방해로 교역로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왔다. 베트남 리난에서 온 사절단은 상아와 거북이 등껍질을 선물로 바쳤다. 그리고 연대기 마지막에는 처음으로 교역로가 연결되었다고 적혀 있다. 로마와 중국을 잇는 해상의 실크로드가 마침내 열렸던 것이다. 로마에서는 후한을 비단의 땅이라고 부를 정도로 비단의 인기가 높았다. 그러나 로마인들은 비단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어서 비단이 노예의 실로 만들어진다는 것도 비단을 짜는 방법조차도 모르고 있었다. 로마인들은 오로지 비단의 아름다움에만 눈이 멀어 있었던 것이다. 동방의 비단을 향한 로마인들의 끝없는 욕망의 결과로 유라시아의 상인들은 새로운 교역로를 찾기 시작했다. 한 번에 많은 상품을 운반해 비싼 값에 팔아넘기기 위해서였다. 지금으로부터 1800년 전 로마에서 한 소녀가 병으로 목숨을 잃었다. 슬픔에 잠긴 소녀의 부모는 딸의 짧은 삶을 애도하며 소녀의 소지품들을 관에 넣어 함께 매장했다. 인형과 인도산 보석들, 그리고 중국에서 들여온 비단,
모두가 해상 실크로드가 없었다면 들여올 수 없었을 물건들이었다. 화려한 번영을 위해 위기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다. 로마 금화의 과잉 유통이 그것이었다. 로마의 작가 플리니우스 세쿠노스는 자신의 글에서 인도를 언급했다. 인도 상품들이 실제 가격의 수백 배로 팔리면서 인도가 로마 제국의 부를 흡수해가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세쿠노스는 이 상황의 심각성을 경고했다. 로마 제국은 시민들에게 사치를 줄이고 검소하게 살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동방의 호화로운 상품을 향한 로마의 동경은 끊일 줄을 몰랐다. 당시 로마에서 쓰이던 화폐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금화 아우레우스와 은화 데나리온이 있었죠. 당시 로마 주화의 공급이 넘쳐났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지금으로선 당시의 정확한 유통량은 밝혀내기가 어렵지만 말입니다. 당시 로마 경제의 힘은 라스 메두라스 금강에서 나왔다. 그러나 기원 후 4세기 무렵 이곳에도 이상이 생겼다. 로마인들은 대량의 황금을 얻기 위해 채굴을 멈추지 않았고 결국 광맥이 밑바닥을 드러내고 말았던 것이다. 라스 메두라스의 고갈은 제국의 체제 자체를 흔들 만큼 큰 문제였습니다. 무역과 정치 등 모든 부분이 영향을 받았죠. 국경지대에 주둔한 군인들에게 급료조차 주기 힘든 상황이었으니까요.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화폐 가치의 안정이 필요했을 겁니다. 결국 기원 후 395년 로마 제국은 동서로 분열되고 만다. 이탈리아 반도의 기원인 서로마 제국은 순식간에 혼돈에 빠졌다. 국경 곳곳에서 주변 야만족들의 공격을 받으며 영토도 차츰 줄어들었다. 로마 군대 내부에 균열이 생기면서 크고 작은 반란까지 일어나기 시작했다. 유럽, 아프리카, 그리고 중동을 아우르는 지중해의 광대한 제국이었던 로마. 마침내 기원 후 476년 역사 속으로 영원히 사라지고 말았다. 로마 제국의 멸망 이후 해상 실크로드로 인해 태어난 도시들에는 몇 가지 새로운 현상이 일어났다. 사람들이 무역을 통해 새로운 문화적인 융합을 이루어 나갔던 것이다. 이것은 인도 서부의 칼라 석굴 사원이다. 당시 많은 로마 상인들이 이곳으로 이주해 정착했다고 전해진다. 로마 상인들은 사원의 건설에도 참가했었다. 이 기둥들은 불교 신자가 된 사람들이 헌납해 세운 것인데 기둥에 새겨진 이름들 중에는 인도로 이주한 로마 상인들로 추정되는 사람의 것도 여럿 끼어 있다. 인도의 종교와 문화에 매료된 상인들이 신앙으로 표현했던 것이다. 베트남에도 새 시대의 파도가 밀려오고 있었다. 베트남 동남쪽의 카티엔 유적에서 힌두교 사원이 발견되었다. 인도 상인들은 신상품과 함께 힌두교도 이 지역으로 들여왔던 것이다.
현장에서 출토된 금붙이들이다. 인도와 베트남의 신이 혼합되어 태어난 새로운 문화의 산물이다. 인도와 베트남의 주민들도 서로의 문화와 종교를 인정하고 함께 무역 도시를 건설해 번영시켰다. 유라시아에 새로운 교역로를 열어주었던 해상의 실크로드. 동방의 수입품을 향한 끝없는 욕망을 구하시했던 로마 제국은 몰락했지만 로마가 사라진 뒤에도 실크로드는 새로운 시대를 향한 열린 문으로 남아 두 세계를 이어주었다.